가은아 도윤이가 나한테 남들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더라. 뭐라고요? 저는 윤가은 43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격이 좋아서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29에 결혼해서 15해를 살았어요. 남편 서도윤은 처음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달앱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제 못, 찜질팩을 꼭 사들고 오던 남자였지요. 겨울이면 핫팩을 두 손에 쥐어주고 여름이면 냉장고에 얼려둔 수건을 목에 감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이 둘을 낳고 전세에서 대출 끼고 내 집을 마련하고 맞벌이와 육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했고 남편은 식품유통회사에서 가맹점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딱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본사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남편은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을 잘 정리했고 계약 갱신율을 높였다는 이유로 팀장 승진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기뻤고 그날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에 내가 집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말버릇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회사 얘기를 자주 꺼냈는데 그 말투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관리 대상이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현장은 말이 많아 위에서 확실하게 눌러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일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니까 남편도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점점 집 밖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승진 압박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도 사람인데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합리화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게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은 임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올라가면 당신도 편해질 거야. 그 말이 왜 이상하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올라가면 편해지는 건 저였지만 정작 남편 계획 속에 제가 끝까지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 우리 아빠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65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집에만 계시는 게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집에만 있으면 자꾸 간섭한다고 투덜거리셨고, 아빠는 아빠대로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셨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나 공원, 골목길 같은 곳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이라고 해봐야 용돈 수준이었지만 아빠는 그 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퇴근 후 저한테 전화하실 때면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인사를 건넸다는 얘기,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가던 학생에게 우산을 빌려줬다는 얘기, 길을 물어보는 할머니를 친절하게 도와드렸다는 얘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어요. 아빠가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신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처음 아빠가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 남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우연히 아빠를 본 모양이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계신 아빠를 봤다는 얘기였는데 그 말투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아빠가 뭔가 잘못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어요. 친정에 들렀을 때 아빠가 평소와 달리 제 눈을 피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앉자 아빠가 리모컨을 내려놓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남편이 아빠한테 회사 사람들 보는 데서 인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아는 척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했다면서요. 그 순간 제 귀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빠는 남편한테 장인어른이고 저한테는 친아버지인데 인사를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회사에서 입장이 있다며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가 제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너무나 태연하게요. 회사 앞에서 안전지킴이 조끼 입고 서 계시는 아빠한테 인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자기는 지금 팀장이고 임원 후보 명단에도 올라가 있어서 이미지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는 게 이미지에 문제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마치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사회는 원래 그래. 당신도 이제 좀 알아야지.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회가 원래 그렇다고요? 가족한테 인사하는 게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요? 저는 남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사람을 직함으로만 보는 거냐고요? 남편은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장인어른이 구청에서 시급받고 일하시는데 회사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회사에선 그냥 안전지킴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직함과 위치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초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덕분에 일할 수 있다고 말하던 모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며
속삭이던 모습.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 그 사람은 분명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따뜻함이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따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제 아빠는, 그리고 어쩌면 저도 이미 필요 없는 사람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차가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어제 얘기한 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괜히 오해한 것 같다면서요. 아빠는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입장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철없이 굴었나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남편에 대한 믿음이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였고,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말하는 투, 택시기사님한테 목적지를 말하는 투, 아이들한테 숙제를 시키는 투. 모든 게 명령처럼 들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이제 직함과 쓸모만 보였던 거예요. 그해 겨울, 저는 쓰러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어요.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죄책감처럼 느껴지던지요. 집에 가면 아이들 챙겨야 하고 저녁 준비해야 하고 빨래 개야 하고 남편 출근 챙겨야 하는데 제가 쉬면 누가 그걸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석 달간 휴직계를 냈어요. 보건소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지만 정작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월급이 끊긴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지요. 남편 월급만으로도 살 수는 있었지만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왠지 불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쉬라는 말이 고마웠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다며 제 의견을 물었을 텐데 이제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휴직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밤 11시나 12시에 들어왔지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고 어느새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맹점 접대라고 했어요. 요즘 계약 갱신 시즌이라 정신없다면서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샤워도 안 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잤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제 옆에 누워 미안하다고 오늘 힘들었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핸드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핸드폰을 서로 터놓고 지냈어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급한 일 있으면 서로 핸드폰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 인식까지 걸어놓더니 핸드폰을 절대 테이블 위에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씻으러 갈 때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회사 기밀 같은 게 있나 보다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히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카톡 알림음이 쉴 새 없이 들렸는데 남편은 그걸 확인하고는 슬쩍 웃거나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의심한다고 싸우게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휴직 중이라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남편 핸드폰까지 의심한다는 게 왠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현관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남편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어요. 복도 모퉁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제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심지어 장난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번 정기 인사만 넘기면 자기가 라인을 탄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라는 단어, 정기 인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정리한다고요. 지금 가은이는 애들 때문에라도 쉽게 못 나간다고요. 휴직 중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마치 제가 골칫거리인 것처럼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집에선 누가 애들을 챙기냐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귀찮은 일만 생긴다고 그 사람은 좋은 시간만 가지면 된다고요.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만 하면 되고 집안일은 가은이가 다 한다고요. 남편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저를 마치 가정부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는 좋은 시간만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녹음 앱을 찾아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녹음 표시가 뜨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자기가 정리 잘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더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남편의 배신을 녹음했습니다. 마침내 통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직 안 잤냐고, 저는 화장실 가려던 참이라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가맹점 사장이 계속 붙잡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3분 42초.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여러 번 백업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침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불도 끄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15해를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사했고 명절마다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살았어요. 한 번도 바람을 의심한 적 없었고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하고 편안한 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저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잘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제 심장은 이미 이혼 서류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자마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댁에 다녀온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친정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빠는 형광 조끼를 벗고 계셨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오신 참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빠 앞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빠는 당황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들었던 남편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느낀 배신감까지 전부요. 아빠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을 때 아빠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그 인간이랑 하루도 더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아빠가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당장 짐을 싸서 나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묵고 있을 때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28일만 참으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틀 전만 해도 당장 나오라고 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참으라니요. 저는 제가 바보냐고, 그 인간이 제게 한 짓을 어떻게 참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잡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바보가 아니니까 참으라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움직이면 저 인간은 증거 지우고 도망간다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초기화하고 통장 정리하고 변명 만들어서 빠져나갈 거라고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구청에서 받으시는 작은 수당 명세서였는데 거기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무진 고문, 정기감사보고,
마감 28일 후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제 오후 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안전지킴이 근무를 하고 계실 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아빠한테 길을 물어봤다고 해요.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아빠 조끼에 붙은 이름표를 보시더니 서도윤 팀장을 아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빠는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위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분이 정무진 고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몇 번 들은 이름이었어요. 본사 감사실 출신으로 숫자와 기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는데 정무진 고문이 뭔가를 눈치채신 모양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아빠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말을 터뜨리셨다고 해요. 우리 사위가 내 딸을 배신했다고요. 정무진 고문은 잠시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으셨대요. 증거가 있느냐고요. 아빠는 녹음이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정무진 고문이 말씀하셨답니다. 28일만 시간을 달라고요. 감정으로 끝내면 따님이 손해라고 정기 감사 보고가 28일 후에 마감되는데 그 안에 서 팀장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대요. 아빠는 그때 정무진 고문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차갑고 정확하고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다고요. 마치 계산기처럼 남편을 숫자로만 보는 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 손에서 메모를 받아들었어요. 28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울면서 끝내지 말고 당당하게 끝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 갔었냐고 물었고 저는 친정에 갔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그날부터 28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했고 술 냄새가 나도 그냥 물 한 잔 건넸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저는 못 본 척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거실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현관 밖에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통화했습니다. 가맹점주한테 욕하는 것도 들렸고 누군가한테 계약서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도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남편이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어차피 장인어른은 안전지킴이인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했어요. 제 아빠를 그렇게 무시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쥔 접시가 떨렸어요. 깨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28일은 정말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아침이면 또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남편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가 나중에 제 편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무진 고문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빠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가맹점 CCTV를 확인했다는 소식, 직원들한테 진술을 받았다는 소식,
회식비 영수증 기록을 추적했다는 소식. 28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 출근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온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발표를 앞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저녁 맛있는 거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준비해라.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약속대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긴장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지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협상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면서 요즘 힘들다고 했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는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고 당분간만이라고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남편은 지금 저를 정리하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맡고 남편은 자유롭게 지내겠다는 거였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하든 뭘 하든 그건 남편이 결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8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이혼할게요.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 못한 반응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물었어요. 이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이혼한다 만다야? 증거라도 있어? 남편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정기 인사만 넘기면 라인을 탄다는 말, 가은이는 애들 때문에 쉽게 못 나간다는 말, 집에선 누가 애들을 챙기냐는 말, 상대방은 좋은 시간만 가지면 된다는 말. 3분 42초가 끝날 때까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1시 현관 앞에서 통화하던 거라고 28일 전이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해라고 그때 술을 먹어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백업했다고 클라우드에도 올렸고 이메일로도 보냈다고 지울 수 없다고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지 않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정무진 고문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도 함께였어요. 정무진 고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두 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무진 고문을 보는 순간 남편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듬거리며 고문님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지만 정무진 고문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도윤 팀장,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임원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요. 정무진 고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본사 감사 결과 남편이 가맹점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회식비를 비용 처리하며 허위 영수증을 만든 정황, 계약 조건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정무진 고문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남편이 가맹점주와 만나는 사진, 회식비 영수증 사본, 계약서, 수정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맹점 CCTV, 녹취, 직원 진술, 문서 로그까지 28일 동안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28일 전부터 알았다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말했으면 당신이 증거 지웠겠죠.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정신 차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15해를 함께 산 사람이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바람을 피운 것만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직함으로만 봤다고, 우리 아빠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했고, 가맹점주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고, 저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다고요. 그리고 가장 나쁜 건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다는 거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무진 고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상황에 따라 해고도 검토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권한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아빠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제게 힘을 줬습니다. 아빠는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키려던 건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팀장이라는 자리, 임원이라는 꿈, 그게 전부였지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정무진 고문도 함께 나오셨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문님은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시며 법무팀에서 추천할 만한 변호사 연락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28일 동안 참으신 거 존경한다고.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였어요. 고문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할머니 집에 와 있었어요. 아빠가 미리 데려오셨던 거예요.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왔고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무진 고문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유능했어요. 제가 겪은 돌봄과 휴직, 가계 기여,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부정까지 차곡차곡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깎으려 했지만 대기 발령과 징계 기록은 오히려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까지 제가 요구한 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석 달 뒤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정식으로 이혼했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셨어요. 손자, 손녀를 데리고 걸으시는 아빠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요.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냐고요?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거야. 아이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엄마는 너희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책임을 질 거라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보건소로 복직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고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퇴근 후엔 아이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15해를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권력과 성과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자주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신 앞에서 중요한 건 울분의 속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증거와 전략, 그리고 내 편의 어른이라는 것도요. 28일 동안 저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다림이요. 제 인생이 초대박이 된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제 삶의 중심을 남편의 눈치에서 꺼내 제 기록과 제 기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 겁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제가 지켜낸 것들입니다.